먼저 친구 치료란 게 뭐냐? 원론적인 얘기인데 뭘 이미 다 알겠지만 그래도 원론적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핵심은 저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전시품이지만 사실은 저 도구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한의사가 정말 질병을 다양하게 접근하는군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끄덕일 겁니다. 호침 하나 딱 달랑 들고 나갈 때는 신비한 걸로만 이해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 20세기까지는 신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던 문화예요. 근데 21세기는 신비한 거라고 얘기하면 일단 스캡티즘이라는 식으로 회의주의로 접근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참고로 종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탈종교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래요. 그것도 어디? MZ세대. 더 이상 MZ세대는 한국 사회 MZ세대는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미래 한국 사회 종교는. 물론 여러분 볼 때 아닌데요? 곳곳에 다 빨간 십자가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종교 영향력 크지 않아요? 그거는 기성세대들 얘기고. 물론 여기에 일부도 난 종교 생활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마 그거는 몇 년이 지나면 마치 개고기를 숨어서 먹듯 우리나라에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골수적인 아마 의미는 사실 일반화하기 힘들 거예요. 왜? 더 이상 신비라고 하는 주의,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보편적으로 쓰지 않죠. 다만 오늘날 영성은 어디서 쓰냐? 힐링에 써요. 여러분이 잘 보면 전 세계에서 스피리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워킹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다 힐링하는 데 써요. 그쵸. 불교도 그래서 그거를 종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힐링 체험을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로 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선이나 내단 아니면 명상을 다 힐링을 하는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힐링의 도구로 쓰는 거를 신비한 거라고 해서 쓰나요? 아니죠. 힐링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진짜 힐링이 됐어요?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로 얘기하시고 그 근거가 다른 힐링법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을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의학이 지금 직면한 위기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효과가 있는데 왜 있어? 무슨 근거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말로? 당신이 말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 말을 믿으면 우리 믿어야 돼? 여러분 눈앞에 신이 나타나서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믿을걸요? 왜? 여러분이 신이라고 하는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진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아마 피싱이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하기 시작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고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한의사로서 여러분이 갖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 모습들을 잘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설득의 하나의 방법이 뭐냐, 우리는 물리적 중재 시술을 하는 의료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친구의학을 그냥 전통 지식에 기반을 둔 경락, 경혈 이론, 음양, 오행, 학설, 삼음, 삼양 이론, 아니면 장상, 경락 이론 등등 여러 가지 논리로 뭐 변증 유형을 해서 환자를 사진을 통해서 관찰해서 환자 유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맞춤형으로 줍니다. 이러한 아주 포장지로 얘기하지 말고 그 포장지 내에 있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요소가 가지는 특징이 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의사 환자 관계성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 아니면 어떠한 인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인지행동 치료에 도움이 돼. 아니면 이런 등등으로 써먹든지 아니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자극 효과가 있어. 근데 그 물리적 효과를 우리는 중재시술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자극을 화학적 툴로 바꿔서 생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보다 또 나은 에너지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나 어떠한 방식이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변수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어제 그제 제가 넷플릭스에 굉장히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예,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영화인데 그 배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기도 해서 그걸 2번 봤어요. 처음에 혼자 봤을 때 저걸 봤더니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네. 그래서 어제는 또 아내랑 2번 봤어요. 2번 봐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하냐? 그 영화는 내가 스포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2000년의 기다림 통해서 오늘날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그 영화에 답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게 뭘지 여러분이 메타포를 찾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2000년의 기다림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2000년 전에 황제내경을 썼던 처분 이런 침에 대해서 언급했던 분이 오늘날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병증에 따라 시술 도구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병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를 몰라요. 약을 먹어야 될지, 주사를 맞아야 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지, 어제와 같이 타이 마사지를 받아야 될지, 아니 심리 치료만 해도 될지 몰라요. 병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병에 가장 적합한 치료 수단이 뭘까요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도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병증에 가장 적합한 치료 도구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자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헌을 분석해보면 피부에 있는 병은 피부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고 근육에서 생긴 병은 근육지간을 자극하는 도구가 필요했고 경맥에 있는 거는 경맥에 있는 자극의 도구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특화된 도구들을 나름의 소박한 방식으로 개발했다. 그게 구침이고 그 구침은 하나의 상수고 그 상수에 의존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도구가 다시 파생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구침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4개 9가지도 많잖아요. 이게 구침이에요. 9개보다 많은데요? 아니죠. 이 9개를 기본으로 하는 템플릿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소재와 어떠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양방에 주사바늘 써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주사바늘 안 하고 톡톡톡 두드리는 마사지 안마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든 가능해요. 근데 그 가능하려면 뭐죠? 그 자극에 적합한 도구여야 된다. 그리고 병증에 따라서 이 도구는 다른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극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혈의 표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의 경혈은 하나의 자극에 대한 대상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꾸.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얕게 자침할지 깊게 자침할지 아니면 얕고 깊은 사이 어디를 자침할지 횡재로 자침할지 사제로 자침할지는 자극의 대상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라고 하는 건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라는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들이 충분하게 하지 않았거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서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 의학에서 해부학 구조를 DB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파라 프로젝트가 출범했다고요. 그 전에는 해부학을 개인의 관심사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중의학도 일찍이 경혈학을 해부학과 연결하는 텍스트 작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섬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한테 계속 학습시키고 있지만 또 그것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료가 김재 교수의 자료일 뿐이지 전국 12개 한의대 교수의 자료인가요? 아니면 전국의 한의사들의 자료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한의학을 관심을 가는 친구 의학자들의 자료인가요? 아니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내 말에 의해서 내가 주장하는 거에 의해서 모두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말하는 해부학도 나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워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극 대상을 선택해야 되라고 이 말은 되게 쉽지만 도대체 뭐예요? 라는 말은 되게 더 어려워지는 구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죠? 환자 개개인이 한의사 개개인이 치료 과정에서 자극한 대상을 나는 뭐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보고 관찰해서 찌르고 자극했더니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10년이든 20년 뒤에는 그때 가서는 이걸 내가 지금 말했던 이런 뉘앙스대로 병증에 따라
자극 대상을 선택하는데 옛날식 언어가 아니라 오늘날의 해부학과 생리학 언어로 여러분이 설명하는 날이 여러분 제 나이 때에 도달했을 때는 있겠죠.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 후배나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과거의 이러한 표현을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이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심지어 뼈까지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학생 때만 해도 그랬어요. 뼈를 찔러도 돼요.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굳이 찔러야 될까? 라는 게 교수자들의 답변이었어요. 왜? 뼈를 찔러야 되는지 안 찔러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근데 왜 생각해보지 않죠? 고전 문헌이 있었는데 그 고전 문헌도 안 읽었다는 거잖아, 그분들은. 그러면서 맨날 황제내경 달달달 외우래. 동의보감 달달달 외우래. 말이 돼요? 언제나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언제나 교수님은 침이 뼈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이 나를 왜 원전으로 괴롭혀요? 왜 나를 한방생으로 괴롭혀요? 라고 할 때 교수님 황진에게 그 묻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 그럼 그렇게 물어야죠. 교수님도 못 외우는 걸 왜 우리한테 강요하세요? 어때요? 핀잔을 주면 교수님이 되게 당황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은사한테 그렇게 핀잔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교수님, 왜 교수님은 경혈학 시험에 혈성을 외우게 하시죠? 예, 그것까지 외우면 여러분 죽음이죠. 근데 내가 물었어요. 교수님, 혈성을 왜 외우게 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뻥 치시는 거야. 내 은사님. 글쎄. 그래서 다시 또 질문했죠. 교수님 혹시 혈성을 이용해서 임상하시나요? 아니. 근데 교수님 왜 혈성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생각해보니 시험 문제 내기가 쉬웠대.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혈성은 경혈학 시험에서 삭제됐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태도인 거죠. 예. 들이받아야 돼. 여러분이 저한테 교수님 왜 그런 문제를 내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교수님의 원칙과 논리와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걸 설명 못하면 저도 그냥 덮어요. 예, 실제로 그런 학생이 지금 본사에 한 명 있었어요. 이게 교육에 있어서의 서로의 피드백이고 변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 자극계 대상이 이렇게 다채롭다. 그럼 다채롭다는 걸 어떻게 관찰할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황용산 교수가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청담원 선생님, 예,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충격받았죠. 내가 몰랐던 걸 이분이 100년 전에 얘기했네. 참고로 말하면 이분은 192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 친구의학을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00년 전 인물이라 생각해야 되겠죠. 예,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침구 치료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조기친실이란 말 안 써요. 예, 조기친실을 자꾸 쓰면 물고기가 생각이 나요. 굴비가 생각이 나요. 안 웃어요? 너무 심각해요? 굴비, 영광굴비가 생각이 나요. 조기가 자꾸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조기치신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그냥 정신감흥, 정신집중, 물리자극하면 이 조기치신을 다 아울러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포커스를 해놓으니까 너무 말이 좀 이렇게 뭘까 심미적이지가 않아. 너무 좀 그렇잖아. 막 사자성어 같잖아. 그래서 좀 심미적으로 하려고 올해 RN 용어로 바꿨어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서울시 한의사회에 가서 강의할 때 야 그래도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써야지 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걸로 써온 거야. 예. 정신감은 의사 환자 관계성, 정신집중,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 예. 이거는 생명윤리에서도 다뤄진 개념이죠. 그다음에 물리자극, 예. 인터벤션 테크닉. 얼마나 그럴듯해. 친구 자극을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아지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구글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내가 모든 걸 초음파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닌데 구글을 통해서 초음파 영상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으면 다 만들어져 있어 전 세계 어딘가에. 근데 그걸 한의사들이 만들거나 전통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제어의학과 의사, 통증치료 의사,
뭐 아니면 뭐 외과 의사들이 아니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료인들이 자신의 치료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만든 초음파 영상들이 그냥 검색이 돼요. 그럼 나는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경혈학과 경락 이론의 기반에다가 섞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니까 청담한 교수가 말한 물리적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재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침 치료는 중재 기술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말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친구 의학을 하면서 뉴로사이언스라는 너더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에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버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침술에 대해서 허망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자. 뉴로모듈레이션. 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자. 더 이상 이런저런 부차적인 말 쓰지 말고 뉴로모듈레이션이라 그걸로 논문이 쓰여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그 논문 이미 소개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뉴로모듈레이션 그러면 결국 중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친구 치료를 모두 신경으로 환원해야 되는가요? 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경만을 한다면 사실은 초음파 가지고 되게 어려워져요. 신경이 아닌 모든 것을 관찰하는 그로스 아나토미적으로 가자라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황용산 교수가 쓴 실험 친구 표면 해부학이죠. 예. 참고로 이 저자 역자 명단에 제 이름이 맨 꼴찌에 있어요. 왜 맨 꼴찌에 있냐고요? 예,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난 맨 뒤에 가겠다고. 그럼 내 맨 앞에 나 누굴 놨냐면 예, 그냥 이름을 올리면 좋을 분들 다 올려줬죠.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 책은 1판 나오고 나서 절판 됐어요. 예, 오히려 원판이 더 비싸요. 번역판보다. 예, 그런데도 안 사요. 예, 망했죠. 물론 도서관에 가면 몇 권 이제 뜯어진 책으로 존재해요. 알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강조하냐? 이 책의 저자는 결국은 아큐펑처와 해부학에 대한 입장을 중요시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혈과 친구학은 고대 표면 해부학이다. 그럼 여러분이 황제내경 책은 뭐라고요? 해부학 교과서다. 고대. 그럼 너무나 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게 한자를 외워요라가 아니라 고대 사회 사람들이 해부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황제내경에 이해되는 거는 인체를 이해하는 데만 쓰면 되고 인체를 이해하는 데 황제내경이 쓰임이 없으면 관념적이니까 버려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실제로 그랬나요?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실제로 표면 해부학적 측면을 얘기했죠. 근데 표면 해부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표면 해부학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어떤 수단으로 등장해요? 행위로서 등장해요. 행위가 뭐죠? 파멸한다, 최혈한다, 절순문안한다가 표면 해부학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정적인 표면 해부학에서부터 동태적인 표면 해부학이 있죠. 정적인 거는 색깔의 변화, 융기, 하암의 모습이라면 동적인 거는 맥동의 변화 아니면 관절의 수축, 이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변화, 변경 등등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옛 문헌 안에 함중, 동맥응수, 완항중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을 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경혈들은 바로 절수문화를 하지 않고 표면 해부학을 살피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절수문안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병태 생리 상태의 구조물을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왜? 경혈학과 친구의학은 병리적 모델에서만 유효하지 건강한 모델에서는 거의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왜 받아요? 멀쩡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사지를 받는 거죠. 결국 그러면 마사지 받는 부위는 뭐죠? 멀쩡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멀쩡하지 않아서 뭔가 이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받는 게 마사지죠. 결국 마사지 하는 분이 실력이 높는 건 뭐죠? 여러분한테 불편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위를 꼭 집어서 마사지 해줄 때가 가장 유효한 거예요. 어제 아마 타이 마사지 몇몇 학생이 받아봤을 때 그런 과정을 찾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불중등 다수를 마사지하는 건 효도죠. 예, 공감이죠. 소통이죠. 근데 치료는 뭐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해부학에서 절수문항과 체열을 하는 이 과정은 문제점을 찾는 거죠. 표면 해부학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상상이라고 얘기해 왔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찾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영상의학 기반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초음파가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한의사가 초음파 써도 돼? 라는 의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위험한 데가 많아서 이거 보고 안 찌르면 큰일 나. 처음에 시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사물함에 하는 곳이 들어가 있기도 할 텐데. 예. 참고로 이 책을 전국 한의과대학에 배포한다고 무상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중에 11개가 받는 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원광대에만 저 책이 쌓여 있어요. 왜 거부했냐 당시에 저 책을 우리 학생들이 보면 불편해해요. 왜 불편해? 교수님들은 얘기도 하는데 저런 책이 학교를 돌아다니면 분명히 불만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못하는 거 괜히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에 못 보냈어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저희가. 이게 한의계의 현실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이제 왜 안 보내줘요?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내가 김재 교수님 저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라는 거는 내가 곱게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산전수전을 한의계에서 다 겪어본 거죠. 알겠죠? 최근에 이런 연구도 있어서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 주목의 특징은 뭐죠? 이것도 초음파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만한 DB들이 더 늘겠죠. 자칫 많은 부위를 초음파로 관찰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말한 거를 진짜 할 수 있는 날이 더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난 초음파 기술자들, 진료 의사들이 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저의 이제 그런 비판적이고 회의적일 수도 있고 냉소적일 수 있었던 태도의 이유면서 또 필요성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래 여러분이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 문과생도 많고 이과생이지만 몇 년 지나서 다 날아가 버려서 초음파의 물리적 특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립니다. 초음파는 가청 주파수를 보다 높은 거를 초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의 맥시멈을 2kHz, 2kHz, 그러니까 2kHz,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kHz를 가청 주파수의 맥시멈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넘는 거는 다 초음파라고 해요. 이 초음파 중에 떠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주파수 때에 따라서 뭐 엑스레이, 뭐 이런 뭐 전파 이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kHz보다 높은 주파수를 써서 인체에게 음파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쓸 때 어디까지가 안전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를 보낼 때 그 높은 에너지를 받는 우리 몸은 어떠한 원자나 분자가 이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됐을 때 그 영향이 몸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X선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됐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의 세포의 DNA를 파괴하고 변이를 일으키고 또 세포를 망가뜨림으로 해서 이제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고에너지 X선의 문제라는 거죠. 초음파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느 1000mW 이상의 강도로 쏘면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치료기가 있어요. 이 초음파 치료기는 몸 심부에 열을 만들어내는 자극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주로 어디 쓰냐? 여러분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 가보면 물리치료기 목적으로 초음파 마사지건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심부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강도가 1000mW per 제곱 센티미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1000mW 이상을 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심부열이 나타나요. 근데 뭐 적당한 심부열이면 상관없지만 43도를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 변성을 통해서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 못하면 안 되니까 관찰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초음파가 온도를 올려도 심부에서 혈액순환이 돌면 냉각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초음파 치료기도 앞으로 요즘 한의원에서 초음파 치료기 많이 씁니다. 고주파 치료기는 초음파 치료기의 그 다음 버전이에요. 왜? 초음파보다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쓰는 걸 고주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음파의 진단 영역은 1000mW를 기준으로 그 밑에 쓰는데 보통 진단 초음파는 100mW 이내 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장비의 스펙을 보면 출력이 100mW per 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설정값이죠. 그러니까 그거라면 노출 시간이 10,000분을 넘어가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는 유해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 초음파는 단시간 안에 높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도플러 모드 쓸 때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진단기를 쓰더라도 도플러 모드를 할 때는 장기간 노출하면 안 돼요. 근데 도플러 모드를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냐면 산부인과 심장 초음파에서 많이 써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플러 모드를 쓰는 초음파는 신부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신부열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면 태아에게 악영향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는 거예요. 태아 초음파를 하는데 신부열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초음파 관찰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런 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거는 다 이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초음파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할 때 위험한데 저걸 막 함부로 써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저걸 위험하다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써, 누군가가 엑스 써, 그럼 그건 뭐라고 하죠? 왜? 저 위험한 걸 한의사가 써? 저 위험한 걸 누군가가 써? 그래서 요즘에 초음파는 누구도 쓰냐면 응급구조사도 쓰고 군인들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씩 들고 가요. 의무병들이. 왜? 현장에서 총알 맞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초음파로 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엑스레이라는 의료기 영상기기가 처음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아세요? 예. 예? 예, 누군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 것 같은데. 예. 원래 엑스레이를 개발한 사람은 렌트겐인가 하는 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의료용 기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저기 뭐야 유명한 여성 과학자 노벨상 받은 마리 퀴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많은 군인들이 몸에 일종의 그런 어떤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의사들은 부상만 당하면 손발을 잘라버린 거야. 팔다리를 자르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부상만 당하면 모두 팔다리가 없이 오네? 이거를 본 마리 퀴리가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이동장치용 엑스레이 기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차에다가 싣고. 그거 하고 난 마리 퀴리의 그런 노력으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팔다리를 자르는 외과 시술을 안 했어요. 마리 퀴리가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엑스레이는 의료기기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쓸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마리 퀴리는 의사 아니에요. 그냥 선의의 과학자죠. 근데 자신이 볼 때 그렇게 허무하게 팔다리를 잃고 오는 젊은이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그 화가 나서 그걸 못 참아서 본인이 그 길을 만들고 전쟁터를 나간 것이. 그리고 설득한 거죠. 자르려고 할 때 보고 자르시죠? 보고 자르시죠. 그걸 돌고 났더니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프랑스에서 마리 퀴리의 그 노력을 감안해서 혼자 끌고 나간 거를 생산해서 모든 데 다 보낸 거죠. 그게 프랑스에서 이동용 엑스레이 장치가 만들어진 계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 거는 다 처음은 이게 분노하는 레이지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시작한 일이
전 세계에서 일이 터졌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물론 마리 퀴리도 결국은 나중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죠. 예, 방사선의 위험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거든. 특히나 남편도 그렇게 잃었던 것 같은데 남편을 먼저 잃었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초음파는 그래서 그 모드를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예,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네요. 죄송해요. 빨리 갈게요. 예, 그 이론 수업을 하면 막 항상 나의 딜레마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 값은 뭐냐? 어떤 모드를 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 초음파가 쓰고 있다. 그게 강도군요. 출력 강도. 이 출력 강도가 지금 여기는 B 모드, M 모드는 아까 말한 100mm 이하인데 컬러 플로어와 펄스 도플러는 200, 1000이 넘어가지 않아요. 특히 펄스 도플러는 정밀한데 오래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써요? 뇌혈류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이 위해서 만들어진 혈류 도플러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이렇게 고주파를 써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강도를 써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걸 써요? 그러면 정확하게 찾으려고.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면 정확해져요. 모호해지지 않고. 근데 정확한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해를 줄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찌르고 싶을 때 위험 부위에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B 모드를 써요. 그리고 M 모드를 쓰는 건 뭐냐? 동적 환경을 쓰려고 할 때. 동적 환경을 쓸 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B 모드가 뭐예요? 무한대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주로 B 모드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저 오른쪽 주변에 화면에 나와 있는 저 화면 자체가 B 모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B 모드는 검은 거와 흰 거 사이에 어느 공간을 색감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B 모드에다가 색깔을 넣어준 게 컬러 플로어예요. 초음파라고 하는 게 억대급부터 이렇게 1000만 원 끝까지, 심지어는 1000만 원보다 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보인다. 어쩔 수 없어. 가성비에서. 근데 한의사가 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예요? 그럼 3000만 원급이면 적절해요. 억대급으로 가면 정말 좋은데 그건 불필요해요. 여러분이 억대급으로 간 장비 가지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억대급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서울대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영상의학 전문의가 정말 세심하게 보고 싶을 때 억대급 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안 써요. 근데 참고로 한의영상학회에서 이 대법원에서 이 한의 초음파 순서를 만들어낸 주역이 있어요. 고동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천대 출신, 가천대인가 동국대 출신인데 아무튼 그분이 주역인데 그분이 이 초음파를 할 때 진짜 욕먹어가면서 자기가 이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처음에 한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제일 사고 싶은 게 페라리였대요. 페라리. 근데 페라리를 사려고 하는 순간에 소명의식을 느꼈대요. 내가 초음파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페라리 살 돈으로 초음파를 샀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초음파를 페라리 초음파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죠? 억대급 초음파를 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갈아 넣은 거죠. 그 사람이 대법원 판결의 1등 공신입니다. 그분이 한의영상학회 지금 공동회장이고 가끔 그분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강하러 돌아다니죠. 아무튼 언젠가 여러분이 고동균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드리세요. 김조 교수님한테 페라리 초음파를 들었다고 하면서. 네. 고동균 원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준 얘기예요. 자기의 개인 한의원은 원래 페라리를 사려고 했다가 초음파를 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걸 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 보면 삼성에서도 만들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도 만들고 이제 저한테 있는 거는 이 헬스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휴대용 초음파도 있고 이거 단가 1000만 원. 이거 단가 1000만 원. 저기 단가 한 800만 원. 뭐 이거 막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거 언젠간 갖고 싶어요. 언젠가 갖고 싶지만 뭐 나는 가성비를 추구하니까 저런 거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여러분은 언젠간 저런 걸 갖고 싶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
절친 제자 중에 하나. 예, 얼마나 절친이냐면 예, 나에게 영감을 주는 친구인데, 예, 영감을 주는 친구인데, 참고로 그 친구는 왜 한의대를 왔는지 몰라. 예, 당시에 수능 만점을 받아가지고 예, 전국 수석을 했는데 예, 서울 법대를 갈까 한의대를 갈까 하다가 예, 경희대 한의대를 가지 왜 원광대 한의대를 왔는지 몰라. 예, 거기서 원광대 한의대 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친구가 최근에 제 이 모습을 보고는 초음파 샀대요. 3천만 원짜리. 예.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앞으로 예, 가길 바래요. 예. 초음파 어디 볼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죠. 정상 여러분이 지금 경혈압이든 학부 수업 때 초음파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프지 않은 환자를 봐도 상관없어요. 자꾸 정상을 보다 보면 정상 부위에 익숙해지면 그 부위를 봤는데 나는 여기가 정상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보이지? 그럼 비정상이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럼 이때부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많이 보면 비정상이 보여요. 참고로 제 후배이자 제 제자이자 요즘에 한의계의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상훈 박사라고. 한의학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지만 정작 저의 제자죠. 제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분이 근데 나보다 임상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내 제자지만 항상 배우죠. 근데 그 친구가 임상을 하는데 맥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맥진을 배워왔는데 나중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맥진을 그렇게 잘 알아? 했더니 간단해요, 교수님. 뭐요? 했더니 정상맥만 볼 줄 알면 비정상맥이 보인대. 그러니까 정상맥만 매번 보다가 이게 정상인데 어느 날 문득 봤는데 정상맥이 아닌 게 보여. 그럼 그걸 비정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찾으면 그러면 된대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죠? 28맥이라는 이상한 맥들에 휘말리지 말고 기본맥만 보라는 거예요. 부침지사.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생리적인 맥을 익숙하게 느끼면 거기서 벗어난 맥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병리적 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뭐예요? 정상만 보면 돼요. 이 말도 이거예요. 초음파 잘 모르면 일단 정상만 막고 보세요.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다른 게 보이네? 똑같이 무릎 위에 학정혈 부위, 학정혈 부위. 학정혈은 원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뭐지? 예. 근데 어느 날 학정혈 이렇게 보여. 뭐지 했는데 더 뭐지? 정상인데 이게 이러네? 그리고 이때 비교하는 거예요. 좌우를 비교하세요. 왼쪽 학정은 이랬는데 오른쪽 학정이 이래? 그럼 왼쪽은 옛날에 보던 건데 오른쪽은 이래? 뭔가 다르네? 그럼 이때부터 보는 거죠. 예, 힘줄이 찢어진 위에 혈액이 찼고 또 뭐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낭종도 살고 출혈도 있네? 제 눈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뭔지 모르지만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정상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관절이 보이고 관절 위를 통과하는 힘줄이 보이고 힘줄의 근육들, 연부 조직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한의학적으로 텍스트로 뭐 적이니, 치니, 아니면 다문이니, 어혈이니라는 말을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앞으로 쌓아간다는 거죠. 이미 이건 한의 영상학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 영상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 여러분 임상 나갔을 때는 덕치는 이런 거예요. 어혈은 이런 거예요. 담혈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환자가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도 안 헤매고. 맥진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디어를 내면 아까도 말처럼 초음파에서 도플러를 쓰면 플로우를 관찰을 돼요. 그럼 맥을 근거로 하는 초음파 영역이 있다면 맥이 혈류가 잘 흐르네요. 예, 괜찮아요. 혈류가 안 흐르네요. 예, 막혔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초음파는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 도구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를 쓰는 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 원리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자는 거죠. 이게 대법원 판결을 만들려고 할 때 한의계가 내세웠던 전략입니다. 한의학적인 진단을 물리학적 원리를 써서 합니다. 의학적 원리로 초음파라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죠. 물리학적 원리는 의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연과학적인 거고 그냥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학적인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나눠보면 일단 초음파에서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브, 본체, 영상. 프로브는 뭐냐? 초음파를 인체에 에너지로 쏘고 쏜 에너지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에코 현상, 그러니까 메아리 현상을 관찰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 그러니까 초음파를 쏘고 초음파를 받아들이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로브예요. 그래서 프로브의 형태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전기 신호화할 전기로 신호가 바뀌어 있어요. 음파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 거죠. 전기 신호로 바꿔진 것이 본체로 들어와요. 본체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예. 어떤 수준의 에너지와 지연 시간을 어떤 색깔로 바꿀 건가? 여기서는 희고 범은, 그러니까 흑백이라면 어떤 그레이 색깔로 표시할 건가를 정의해 놨어요. 그거를 매핑하면 돼. 그런 코딩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쓴 거죠. 그리고 그걸 화면에 매핑해.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해석한 거죠. 얘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얘가 해석해. 여러분, 우리 뇌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각이 본다고 하지만 시각이 보는 거를 뇌가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으로는 뭐죠? 각각의 로드셀과 그 다음에 뭐야 예. 콘셀, 예, 고마워요. 내가 입이 막혔는데 콘과 로드셀에 들어온 각각의 색에 대한 스티뮬레이터가 일종의 그 시각 신경을 흥분시켜서 각각의 시신경이 흥분된 신호들이 대뇌 피질의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에 가서 반짝이면 이 반짝인 것들이 어떻게 반짝였는지에 대한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반짝이면 이거는 펜이야. 이거는 검은 거야. 라고 이미 프로그램된 걸로 해석을 해서 내가 지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는 거는 진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거를 내가 지각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도 바로 그러한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쏴 반사돼서 온 거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영상으로 바꿨다. 핵심은 이거예요. 메아리죠. 메아리. 그러니까 이 메아리의 효과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음파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매질을 이동하는 속도가. 공기를 이동하는 속도와 유체라는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와 금속 물질을 이동하는 속도가 물리량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인체 공간 안에 금속이 있을 리는 없겠죠. 네. 우리가 혹시라도 저기 엑스맨이면 모를까. 그렇죠? 엑스맨이 아니면 우리 몸에 금속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상정한 거예요. 금속이 없는 연부 조직과 이러한 조직이라는 전제에서 음파 속도를 정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공교롭게도 한 외계인이 나는 내 몸의 입자가 70%가 물이 아니라 탄소와 그리고 철 분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초음파는 워킹하지 않아요. 왜? 해석을 못 할 거니까. 그럼 영상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사전에 합의된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어떤 사람이 관절 이식을 해가지고 뭐 금속 판을 댔거나 뭘 하잖아. 그럼 영상이 어그라지는데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얘는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 금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내 몸에 금속판이 있으면 이상하게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곡된 이미지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항상 중요해. 그 프로그램의 전이가 뭐예요? 반사되는 시간은 거리로, 위치로, 반사되는 에너지량은 밝기로, 조직의 물성으로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구현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현된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박적 지식과 비교해서 이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색깔을 보여주는 영역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도플러라는 거죠. 도플러 왜 써? 초음파의 특징은 어떠한 물체가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부딪히는 속성에 따른 반사되는 음파가 주파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는 움직임 속에서 초음파가 서로 부딪히면 고음으로 발진이 돼요. 멀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물체끼리 반사가 되면 물체가 저음으로 편향이 돼요. 이걸 도플러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현재 우주를 관찰하는 모든 과학 기술에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도플러는 모든 자연과학에 이동하는 물체를 파악하는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자연현상에 박쥐도 돌고래도 이렇게 잠수함도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 결국은 반사되는데 저게 이동하는데 낮 쪽으로 와 그러면 편의가 어떻게 되냐면 음, 음, 음. 적색 편의가 아니라 저쪽 편의가 되죠. 적색의 반대 파란색 편이니까 블루 편이니까 파란색이니까 바이올렛 바이올렛이라는 말을 쓸게요. 바이올렛 색깔로 편의가 일어나요. 그건 뭐죠?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편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멀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건데 그러면 파란색은 가까워지는 거, 빨간색은 멀어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린 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초음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빨간색은 뭔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해서 그래. 그래서 동맥 같아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은 초음파 프로브로 가까워져요. 파란색은 초음파 프로브부터 멀어져요. 이 얘기로 편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삼촉자를 향하면 파장이 짧아져. 짧아지는데 왜 빨간색이요? 이 말을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과생이라면. 문과생이라면 아무 의문이 없어. 뭐 그렇겠지. 근데 그걸 일반화하면 큰일 나요. 단파장인데 왜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야. 단파장은 빨간색으로 우리가 의료용으로 만들었어요. 장파장으로 늘어지는 파장은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했어요. 알겠죠? 이걸 꼭 구분하세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헷갈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유체가 이 초음파 프로브 밑에 있는 어떤 유체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이 혈관이 초음파 프로브를 향해서 오는 건가 초음파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유체 흐름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잖아. 그걸 알기 위한 거니까 빨간색은 프로브 쪽으로 흘러와요. 파란색은 프로브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동맥과 정맥의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초음파 영상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은 저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암흑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아나에코라고 해요. 아나에코.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나에코는 뭐냐? 우리가 에코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이퍼에코, 아나에코, 에코제닉. 에코제닉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에코라는 말은 뭐죠? 반사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반사돼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쳐요. 메아리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하이퍼에코 메아리가 세요. 하이퍼에코 메아리가 적어요. 아나에코 메아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단 메아리가 없다는 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난 평야에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이퍼 에코는 갇힌 공간에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 울림이 심한 거잖아. 하이퍼 에코는 뭔가 반사는 되는데 내가 어디 저기 멀리 어디 산이 하나 있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에코제닉한 거는 이 분위기 흐뭇하네. 그냥 에코제닉하네, 흐뭇하네. 뭐 이런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사들이 잘 이루어지네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에코제닉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이 주변에 이제 반사물이 많이 존재하는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에코, 아나에코인데 주로 하이퍼에코는 반사만 일어나니까 투과가 안 되는 거야. 투과가 안 돼? 그러면 반사된 그 뒤쪽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반사된 부위는 유독 하얗게 보여. 하이퍼 에코가 되면 요런 영역을 하이퍼 에코라고 하는 거죠. 유독 밝게 보여.
그렇죠? 여기가 하이포 에코. 반사가 별로 안 일어나. 그러니까 반사가 있긴 한데 너무 어두워. 예. 이걸 하이퍼 에코라고 해요. 이런 영역은 주로 그레이스케일로 좀 어두운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 에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에요. 텅 비었어요. 불 같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나 에코인 조직물이 몸 안에 있다. 그럼 왠지 시스트, 갈브레도, 베셀과 같은 형태예요. 근데 주로 이 공간에 뭐가 있냐? 물만 있을 때 이래요. 물만 있을 때. 그러니까 시스트, 갈브레도 안에 뭐 아주 맑은 담즙에 있든 아니면 물만 있거나. 베셀, 예, 혈액, 순수한 혈액. 예, 탁탁한 혈액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혈액.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기에서 보면 연기. 무슨 오랜만에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연기가 뭐예요? 그럼? 예. 우리 몸에 있는 위기와 연기의 연기. 그러니까 순수하다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하이포에코. 주변보다 좀 더 어두워. 왜? 뭐가 조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의 정체는 잘 몰라. 그래서 네오플라즘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잘 모르는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 너무 하얘. 왜 하얗지? 뼈. 아니면 공기층. 아니면 칼시노,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방이 왕창 껴 있는 림포마. 뭐 이런 거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공간 안에 그냥 에코제닉하고 별 문제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장기 형태, 근육의 형태 이런 게 있으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간이 있는데 칸의 여기 영역만 뭔가 에코제닉해요. 그러면서 에코제닉한데 뭔가 기본의 여기에보다는 약간 밝아. 그러면 얘는 뭐지? 그러면서 이상하다라고 시그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관찰하는 거죠. 얘가 자라? 안 자라? 자라? 그러면 생검해야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둡네. 여기 간인데 간보다 어두운 뭔가 있어. 혈관인가? 근데 혈관치고는 있지 말아야 되는데 문맥도 아닌데 그러면 혈관종인가? 잠깐만 베셀인데 덩어리와 같은 베셀이야? 그러면 혈관종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윤곽, 그러니까 있지 말아야 될 공간에 이상한 윤곽이 있어. 그럼 그 윤곽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잘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야. 이런 건 방광이죠. 없어요. 왜? 방광에 물만 차 있잖아. 예? 그러니까 방광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방광이 있고 이건 이거 지뢰 스플렌이라는 뜻이죠. 예,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초음파 책이나 아니면 구글에 가면 진짜 많아요. 거기 가지고 어떠한 장기의 초음파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걸 그냥 정상 상태에서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른 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모드가 중요해요. 프로브를 댈 때 이게 프로브가 일렬로 배열돼 있어요. 일렬로. 칼과 같은 날과 같은 게 프로브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 교수님 프로브가 칼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면이잖아요. 근데 이 면에 1mm짜리 폭이 1mm 정도의 두께의 초음파 프로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면이 다 초음파가 아니라 이 면에 1mm 라인에 배열이 돼 있어요. 어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면은 뭐죠? 되기 쉽게 하려고. 되기 쉽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초음파 프로브는 어떠한 이 프로브에 한 줄이 있다. 그러니까 줄이기 때문에 칼날과 같은 면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칼을 어떻게 절개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아래로 절개해서 볼까요? 위아래로 절개해서 옆쪽을 보는 개념이 롱지튜디널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잘라서 몸을, 그러니까 횡단으로 잘라서 보는 건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해요. 근데 왜 롱지튜디널 트랜스버스라는 말을 써요? 저 말을 단서를 안 붙이면 지금 초음파를 보는 사람도 헷갈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찔러서 본 거야? 이거 헷갈리면 이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못해.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돼. 위아래로 돼서 본 거예요? 좌우로 돼서 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아래와 좌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긋나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만약에 팔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팔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좌우로 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롱지튜디널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근육의 결대로 놨거든요. 그래서 롱지튜디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근육이 아닐 때는 위아래예요라는 얘기지만 근육이나 특정한 장기의 형태의 배열을 볼 때는 그 배열 방향에 따라서 프로브를 두었어요라고 하는 게 장축이라고 불러요. 롱 엑시스, 사지탈 플랜, 롱지탈 플랜. 어떤 말로도 쓰이는데 이거를 꼭 이 밑에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게 위아래로 됐는가 아니면 근육이면 결대로 됐는가 알겠죠? 그래서 롱지튜드널하다라고 하는 거는 복부에서는 위아래로 됐으니까 간을 위아래로 딱 잘라서 보는 면. 그러니까 여기는 위쪽 간, 여기는 아래쪽 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위쪽 간, 여기는 아래쪽 간.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수피리어, 인피리어, 안티리어, 포스티리어가 돼요. 이 면을 보고.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이걸 상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근육이었다면 근육의 결대로, 힘줄의 결대로 자르니까 힘줄과 근육의 결대로 보이죠. 결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길게 보이는 건 롱지튜드널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지역을 만약에 반대로 돼 엑시알, 트랜스버스, 숏 엑시스라고 얘기하면 단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브가 좌우로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니까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프로브를 보고 움직여 보면 어느 쪽이 왼쪽,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아니까 그림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똑같은 부위를 단축으로 잘라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의 결이 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단면으로 보는 거죠. 주로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건 단면으로 잘라서 먹잖아.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결대로 잘라서 먹는 데는 수육집밖에 없어요. 수육은 찢어 먹잖아요. 장조림. 어머님이 주시는 장조림.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가면 너 장조림 먹고 싶냐? 예, 어머니. 그러면 장조림은 뜯어야 맛이지. 그러면서 결대로 찢어서 한 줄 한 줄 찢어서 주잖아. 이래도 이해 못하면 본죽 가서 일단 고기를 드세요. 본죽에서 반찬으로 장조림을 주는데 결대로 찢어진 근육 섬유가 보이죠? 그게 이거고 단면으로 찝는 거는 고깃집에서 구워 먹을 때 알겠죠? 그래서 단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단면을 쪼개서 보니까 이게 힘줄의 단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길게 보는 거와 짧게 보이면서 이걸 합치면 우리가 뭐가 보여? 입체가 보여. 우리가 상상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X면과 Y면을 주고 이걸로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다가 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이잖아. 그러니까 단축과 장축을 왜 해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상상하라고. 근데 입체적으로 상상하려면 그 전제에 뭐가 있어요? 해부학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죠. 있어야 시뮬레이션 될 거잖아. 초음파의 영상의 두 번째는 이게 초음파에 있어서 주파수가 초음파 안에 있거든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왜 있어요? 주파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주파수는 이걸 말해요. 하나의 파장의 폭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폭을 주파수라고 이게 주파수가 짧아요? 이거. 주파수가 길어요? 이거. 아니면 고주파예요? 이거. 저주파예요? 이거. 저주파는 숫자가 적고 고주파는 숫자가 높겠죠. 그러니까 초음파 안에서도 저주파 때가 있고 고주파 때가 있어요. 그럼 저주파와 고주파는 무엇을 의미해요? 저주파는 긴 공간을 통과하기가 쉬워요. 저주파는 저주파는 고주파는 긴 공간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가다가 멈춰버리는 특징이 있죠. 대신 뭐가 있죠? 고주파는 선명해요. 저주파는 흐리멍텅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강도가 있죠. 강도. 진폭이 강도예요. 초음파에서 쏘는 에너지 강도. 아까 1000mW가 맥시멈이라고 했잖아. 그보다 세면 위험하다고. 그 와트를 설정하는 건 이 진폭이에요. 물론 진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진폭이 와트의 가장 큰 변수죠. 물론 진폭과 주파수가 결합돼야 이제 와트 수가 결정이 돼요. 또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를 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 이 초음파는 어떠한 매질, 어떠한 공간을 잘 통과하는데
그 통과를 잘하냐 못하냐를 음향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초음파가 잘 통과하면 음향 임피던스가 낮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공기를 정말 잘 통과하죠. 초음파가 잘 못 통과해요. 어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거는 음향 임피던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뼈는 음향 임피던스가 높죠. 철판도 음향 임피던스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왜 철은 소개 안 해요? 우리 인체에는 철이 없다고 상정했잖아. 교수님, 혈액나에 철분자 있잖아. 이 철분자와 초음파가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 철분자를 부딪히게 하려면 fMRI와 같은 MRI와 같은 기기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음향 임피던스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게 있죠. 근데 이것을 각각의 조직에 따라서 조직의 특징에 따라서 음향 임피던스를 찾아가지고 값을 만들어 놨어요. 입을 값을 만든 거 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 초음파는 같은 공간을 갈 때는 띵자 하다가 막 잘 가. 근데 갑자기 얘한테 부딪혀? 부딪혔네. 이러는 거죠. 뭔가 부딪혔어 그러면 이때 부딪힐 때 음향 임피던스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만큼 반사가 일어나요. 나 가다 부딪혔어요 라고. 이 일이 어디서 나냐? 똑같은 매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매질이 만나는 경계에서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굴절 반사라고 해요. 예. 예, 이과생들이 아닌 문과생은 더 어려워지죠, 지금. 예, 굴절 반사. 예,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굴절 반사 어디로 일어나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런 데서 이게 굴절이에요. 공기와 물이 만나는 데다가 빨대를 놓으면 빨대는 안 바뀌죠. 빨대 형태는 안 바뀌어요. 근데 시각은 바뀌어요. 왜? 굴절돼서. 근데 왜 굴절돼요? 빛이 굴절되거든요. 서로 다른 경계에서. 여러분, 빛의 속도는 절대 속도라고 해서 초속 30만 킬로로 절대적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만 그래요. 빛이 진공 상태가 아닌 데서는 속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물체가 만나는 공간에서는 반사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죠?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가 일어나는데 음향 임피던스가 센 거는 고체, 가스는 음향 임피던스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 어디냐? 뼈와 공기가 만나는 데는 음향 임피던스가 거의 가장 최강으로 벌어지잖아. 이런 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향 임피던스가 차이가 많을 때 반사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뼈하고 공기가 만나는 곳은 예, 초음파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거예요. 초음파를 공기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영상이 안 보여 교수님? 안 보이죠? 왜? 공기층 초음파 프로브 입장에서 보면 공기층이 하나가 중간에 있고 피부층이 있잖아. 피부와 공기 사이의 음향 임피던스가 극강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 피부에서 다 반사되니까 초음파가 피부를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 엑스레이와 같은 고강도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초음파가 공기 중에서는 워킹을 못해. 그래서 뭘 해? 여기 프로브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려고 물을 대는 거예요. 이게 젤인 거야. 그래서 초음파 젤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대면 흘러가 버리니까 여기 피부에 수분층을 못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젤을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반사계수 없애주려고. 어. 나는 이과생이라 이런 거 들으면 너무 흥분되고 좋은데. 여기에 한 20%는 문과생이라 힘이 없죠. 지금 힘들 거예요.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반사계수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연부조직에서 공기할 때 반사계수가 99.9%야. 그러니까 연부조직과 공기층 사이에 만약에 뭔가 요 공기를 없애지 않으면 반사가 다 돼서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연부조직 밑에 허파가 있을 때 허파면에서 반사가 다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요. 연부조직 밑에 허파인데 이게 공기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부조직, 그러니까 뼈 밑에 근육층, 허파막 밑에 허파가 있으면 허파 속에 있는 공기 때문에 초음파가 다 반사돼서 올라오니까 허파 표면이 마치 하얀 띠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사계수가 또 많은 데가 연부조직이 폐예요. 그러니까
근육 밑에 뼈가 만나면 뼈에서 또 반사계수가 50% 이상 일어나서 또 다 반사돼서 뼈 표면이 하얗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방과 간 사이에는 반사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과 간 사이에는 반사계수가 없어. 그냥 통과해. 연부조직 지방도 반사계수가 0.09밖에 안 돼. 그러니까 초음파는 이런 데를 다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놨어요. 근데 나도 이 수학 계산을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조직 1과 조직 2 사이가 매질의 음양 임피던스가 달라지면 음양 임피던스가 다른 경계에서 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 만큼의 PR의 반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PR을 제외한 나머지만 후가되고 PR은 반사됩니다.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을 해서 영상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이 없으면 초음파는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사 계수가 쓸게 아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니까 물만 있으니까 검어야 돼. 검어. 근데 쓸게 안에 이 공간에 검은 거 아닌 게 있네요. 근데 띠를 보니까 겉면이 하얗게 띠가 났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뼈 아니면 공기다. 그러면 쓸개 안에 공기가 있나? 이러기는 공기가 있으려면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 위에 떠야 되잖아. 액체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바닥에 있잖아. 그럼 무겁네? 쓸개즙보다 무겁네? 바닥에 있네? 하얀 띠네? 그럼 뼈죠. 그러니까 담석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논리적 추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뼈에서 반사됐기 때문에 나머지 밑으로는 뭐가 보여? 초음파가 더 이상 직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직진성한 초음파 에너지와 이 영역의 초음파 직진한 에너지량이 다르니까 음영이 생기잖아. 음영이 생겨. 어두운 공간이 생기는 거야. 왜? 초음파가 어레이로 돼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어레이가 있다고 칩시다. 1번 어레이는 여기를 갔다 왔는데 2번 어레이는 갔다가 온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이 밑은 모르겠어요 하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까지 만들어주면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하이퍼 에코 그리고 이 뒤는 하이퍼 에코나 아나 에코가 생겨서 이거는 돌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반사 계수와 진폭 감수를 해석하는 것이 된 거죠. 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굴절도 일어나요.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이 허상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초음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보이고 있는 게 허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허상. 진짜가 아닌 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얘가 지금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것을 값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계산을 어긋나게 한 거죠. 어긋난 계산은 얘는 지가 잘못한지 모르고 그대로 화상에다가 보여줘. 그럼 나는 진짜 저런 게 있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걸 허상이라고 해요. 이 허상을 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양방 의사한테 욕을 안 먹어요. 초음파를 잘 본다는 거는 허상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진단 초음파를 하든 전문가가 일 때 가장 핵심은 뭐죠? 초음파의 흰 거와 하얀 거 사이에서 가짜가 뭐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가짜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건 허상이에요. 갈브레더인데 갈브레더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거울 반사라고 생각하면 거울이 나랑 직각으로 나란히 있고 직각이 있으면 그대로 보이지만 거울이 각도가 약간 틀어지면 반사되면서 나머지는 다른 데로 흘러나가잖아요. 이게 분산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거울이 말끔한 게 아니라 거기가 만약에 물방울도 맺히고 뭐고 해봐.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상이 제대로 안 맺히고 막 산란이 일어나고 엉터리가 영상이 만들어지잖아. 그걸 우리는 굴절과 산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초음파는 미처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굴절 반사 때문에.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건 허상이 만들어지는 영역이구나 이해해서 또 해박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관이에요. 갈브레더예요. 또 구분이 되는 거죠. 왜? 혈관에서는 굴절이 잘 안 일어나. 왜? 벽이 얇기 때문에. 근데 갈브레더는 왜 굴절이 일어나요? 갈브레더가 일종의 평활근이 두껍게 있거든. 그러니까 두꺼운 층이니까 그 부위를 아무래도 더 많이 튕겨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굴절로 인한 아까와 같은 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관에서 없는 띠가 갈브로에 대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간 안에 이게 혈관인지 갈브로인지 구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허상이 있어요. 이게 자궁인데 자궁에서 지금 태아가 보여. 태낭이 보여. 근데 태낭이 두 개로 보여. 이제 산부인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두 개가 보이지? 그러면 쌍태아라고 하는 거죠. 태낭이 두 개면 쌍태야, 쌍둥이야. 근데 이게 쌍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가 아니네? 오진이죠. 근데 왜 쌍둥이처럼 보여요? 배고등근에서 리니어 알바면에서 굴절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초음파가. 그래서 쌍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죠.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나서 X축으로 보고 Y축으로 보고 위아래로 보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똑같이 두 개로 보이는가? 이로도 보고 절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아래도 봤는데 계속 두 개인가? 일로는 봤는데 한 개인데 절로는 봤더니 두 개네? 그럼 허상인가?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굴절, 반사도 있는데 반사다가 산란도 일어나요. 초음파가 혈액에 부딪혀서 산란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방 덩어리 아니면 몸 안에서 조금 더 큰 무슨 덩어리를 만나면 산란이 일어나죠. 산란이 일어나면 산란이 일어나는 데서 또 거친 음영이 나타나요. 그런 게 뭐냐? 지방간이 그래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균일하게 보여야 되는 곳에서 균일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퍼 에코제닉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보다 산란이 일어나서 더 하얗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퍼 에코, 어둡게 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어둡게 되는 영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어두운 거는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 구조, 아니면 시스트, 낭종과 같은 구조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음파가 물리적 특징인데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초음파 빔이 이렇게 어레이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어레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레이인데 이 어레이 주변도 초음파를 내는데 이상하게 내. 이거 우리는 곁엽이라고 해요. 이거는 초음파가 가진 물리적 한계예요. 기술적 한계. 근데 이런 곁엽이 만들어내는 초음파 발진과 반사 때문에 애매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다중반사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의미들이 만들어져요. 다중반사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러한 바늘이에요. 만약에 이건 주사 바늘이에요. 침을 볼 수 있어요? 볼 확률은 있는데 너무 낮아요. 왜? 주로 초음파가 분해능이 1mm 정도거든요. 근데 1mm보다 가늘잖아요, 침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굵은 침을 보려면 중재용 시술용 침을 써야 돼. 그러니까 IMS가 그러죠. 근데 그런 침이 초음파에 부딪히면 여러 개처럼 보여. 그러니까 다중반사가 일어나서 어떤 게 침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걸 보고 헷갈리면 안 돼. 가운데가 진짜 침이에요. 네. 멀티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도 가운데 있는 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다중반사가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다중반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물결 같은 이미지가 일어나더라. 물결 같은 이미지가 일어나더라. 네? 물결 같은 이미지가 일어나더라. 이런 거는 왜 일어나냐? 어떠한 이제 그 음향 임피던스가 좀 높은 데서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힌 일을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해서 부딪혔어요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딪혔다 달아오는 애를 이렇게 측렬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그게 다중반사를 오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해성 꼬리처럼 보이는 걸 다중반사라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허파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허파에서 음향 임피던스가 많으니까 여기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는데 이거를 한 번 일어난 건 여기, 두 번 일어난 건 여기, 세 번 일어난 건 여기라고 표시하네. 그래서
없는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A 라인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런 반사도 해성 꼬리의 다중반사죠. 근데 이게 어디 일어나요? 물방울 같이 생긴데. 근데 물방울 같이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기포인데 위장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소화기관 안에서는 다 이렇게 보여요. 소화관 안에 음식물 있으면 깨끗하게 안 보여. 막 거칠게 보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는 소화기관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거울 인공물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가로막에서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횡격막에서. 간 뒤에 횡격막이 놓여 있는데 이 뒤에 똑같은 뭔가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횡격막 뒤에는 허파인데 허파 뒤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 선이 있네? 뭔가 이상한 띠가 있네? 그럼 이때 오해하는 거죠. 허파 속에 뭐가 종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울 반사가 일어나서 허상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중반사가 일어나면서 이 다중반사가 일어난 여기에서 만들어질 요 영상을 여기다가 갖다가 또 하나 더 그리는 거야. 그래서 초음파의 한계는 뭐냐? 반사된 시간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것이 먼 거리에서 왔어요라고 해석하면서 어떠한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 뒤쪽 공간에다가 이상한 걸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걸 해석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해석하려면 뭐죠? 이런 허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허상이 일어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음향 임피던스가 심한 공간이 있군요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 있고 가로막이 있는데 간 뒤에 이상한 또 다른 이런 비슷한 거울 무늬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로막 뒤에 허상이에요. 이런 것도 간이 있고 간에 허파 가로막에 있는 간의 모서리 쪽에서 이러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덩어리가 여기도 있네? 그러면 가로막 뒤에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인데 비슷하네? 허상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표면에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빨리 끝내 여러분과 영상 연습을 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상인데 함촉자가 있고 쓸개가 있는데 그 밑에 샘창자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쓸개 아래다가 샘창자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헷갈려서 쓸개 안에다가 샘창자를 그려. 그러면 쓸개 안에 덩어리가 있네요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요? 그러면 바꿔보면 돼요. 이렇게 됐던 걸 약간 각도를 바꾸면 갑자기 보이던 게 안 보여.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오류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초음파를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볼 때 돌려서 봐야 되는 구조가 있는 거야. 위아래 돌려서. 아까 말한 것처럼 후방 음향 또 강화라는 현상도 있어요. 이건 뭐냐? 여기에 하이포 에코, 아나 에코가 생겼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초음파가 여기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감소가 안 일어나.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더 하얗게 보여. 왜? 이거는 똑같은 초음파 프로브 에너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여기에서 오는 것보다 여기서 갔다 오는 것이 없어서 얘를 더 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허상이에요. 근데 허상을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얘. 무슨 해상? 얘는 빈 공간이구나. 물과 같은 빈 공간이구나. 왜? 빈 공간이 아니면 아까 말처럼 덩어리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덩어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허상을 가지고도 이런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상은 하나의 또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쓸개 뒤에 허상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아까 말했처럼 이게 돌인데 뒤에 이거는 하얗게 보였다면 이건 어둡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돌이 아니니까 하얀 거고 이건 돌이니까 어두운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굴절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서 굴절 나면서 발브레더 주변에서 꺾이면서 결국 와야 될 게 못 오니까 꺾여가니까 와야 될 게 못 오니까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음영이 콩팥에서도 나타나요. 콩팥에서도.
주변에서. 그러면 콩팥 주변에 이런 음영이 있을 수 있군요라는 걸 아는 거죠. 음영, 음영이라는 말은 음향의 반대말이야. 그림자가 집니다. 음향, 에코가 일어납니다. 음영, 예, 그림자가 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측방음영, 그림자가 지네요. 측방음향, 그림자가 아니라 더 하얗게 되네요. 이런 의미예요. 한글 표현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이런 초음파 원리에다가 도플러까지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보던 곳에 음영을 갖다가, 그러니까 도플러 갖다 대면 뭐까지 보여요? 예, 부종이 보여요. 예,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한의학에서 이런 것도 관찰하는 거죠. 이러한 연부 조직 안에 일종의 부종의 모습을 진단하는 도구로도 초음파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담음의 문제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프로브의 형태를 보는 건데 프로브가 볼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쪽에 이제 볼록한 게 있는데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는 볼록한 것처럼 보여요. 이건 넓은 면을 보는 거죠. 이걸 우린 컨벡스라는 말을 써요. 볼록형, 곡선형. 직선형, 리니어라는 말을 써요. 리니어. 이거는 이런 형태의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요. 이런 구조들은 얕은, 그러니까 천부 조직, 얕은 조직을 관찰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볼록한 건 어디서 쓰냐면 깊은 공간을 보는 데 써요. 그래서 내장기를 보는 초음파는 대부분 볼록한 걸 쓰거나 깊은 쪽에 커다란 구조를 볼 때는 이런 볼록한 형태를 써요. 그렇지만 근육, 피부, 얕은 부위를 볼 때는 이런 일자형을 써요. 왜? 얕은 조직을 섬세하게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써요? 갈비 사이에서 봐요. 아니면 자궁에서 봐요. 그러니까 자궁 초음파, 자궁 질 초음파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좁은 공간 안에서 넓은 면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보여? 피라미드 원뿔 모양처럼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질 초음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채꼴을 넘어서 원통형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항문 초음파예요. 이 항문 초음파는 어디서 보냐? 항문외과나 비뇨기과에서 봐요. 왜? 항문 주변에 골반 안의 장기를 보기 위해서. 원형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약간 원형인데, 이건 약간 질초음파도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또 하나 뭐냐?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분해능, 그러니까 두 가지의 거리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높아져, 좋아져. 그러니까 10MHz를 쓰면 0.3mm의 거리에 있는 걸 차이를 찾아내요. 근데 3MHz의 주파수는 1.1mm의 두께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섬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예, 높은 주파수, 고주파를 써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왜 써요? 낮은 주파수?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 깊이 들어가요. 3MHz 봅시다. 요 정도. 17cm까지 투과가 돼요. 근데 10MHz짜리를 쓰면 0.3mm의 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얘가 투과할 수 있는 거는 6cm 밖에 못 들어가. 그럼 우리 몸에 6cm보다 두꺼운 공간은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초음파는 내가 보고자 하는 프로브 형태를 선택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와 얘는 하나는 8MHz고 이건 16MHz예요. 8메가로 보는 거와 16메가로 똑같은 걸 봤는데 선명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손바닥의 영상이에요.